여러분 숫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7년 동안 금융정보분석원, 흔히 FIU라고 부르는 기관의 정보를 활용해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조 8,250억 원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총 9만 1,012건. 건당 평균 추징액이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2조 원이 넘는 돈이 이 시스템 하나로 거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시스템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입니다. 동일한 은행에서 같은 사람 이름으로 하루 동안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은행이 자동으로 FIU에 보고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이라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잡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999만 원씩 나눠서 넣으면 되잖아. 정말 그럴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1,000만 원만 안 넘기면 괜찮다고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왜 위험한지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현금 거래의 모든 함정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놓치면 진짜 돈 잃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현금 거래를 둘러싼 함정들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99만 원 쪼개기, 이른바 분산 입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만 원만 안 넘기면 FIU에 안 걸린다고 믿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 그러니까 CTR이라는 자동 보고 시스템은 1,000만 원 기준으로 작동하니까 그 아래면 이 시스템에는 안 잡힙니다. 문제는 CTR 말고 또 다른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금액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거래 패턴을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판단하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의무입니다. 안 하면 은행 직원 본인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허위로 보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999만 원씩 규칙적으로 입금하는 행위, 이게 은행 직원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일부러 CTR을 피하려는 수상한 거래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산 입금 패턴이 STR로 보고되어 자금 출처 조사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분이 매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개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는데 2년 가까이 반복하다가 STR이 걸렸고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 누락이 드러나면서 종합소득세 본세에다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현금 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까지 겹쳐서 당초 예상 추징세액이 약 1억 원이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1,000만 원 안 넘기려고 일부러 쪼갠 건데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2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했으면 CTR 자동 보고만 되고 끝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쪼개는 순간 의도적 회피로 분류되니까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현금 증여 미신고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으로 돈을 줄 때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건넸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증여세 본세에다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거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매일매일 쌓입니다.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갑니다. 세 번째 함정은 사업자분들 이야기입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여기에 매출 누락까지 겹치면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현금 영수증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3중 폭탄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FIU가 여러분의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기면 원래 10일 안에 본인한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집행기관이 요청하면 이 통보를 유예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약 11만 건의 통보가 유예됐습니다. 그 말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해들, 이게 다 현금 거래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이체도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CTR은 물리적으로 현금이 오가는 거래만 해당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찰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것, ATM에서 현금을 넣거나 빼는 것, 야간 금고에 현금을 맡기는 것, 이런 게 CTR 대상이에요. 반면에 계좌 간 이체, 인터넷 뱅킹 송금, 외국환 송금 이런 건 현찰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T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나눠 찾으면 합산되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CTR은 동일 금융회사 기준으로만 합산합니다. A은행에서 900만원, B은행에서 900만원을 같은 날 출금했다고 해도 CT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 다르니까요. 다만 같은 A은행 강남지점에서 500만원, A은행 노원지점에서 500만원을 출금하면 이건 합산돼요. 1000만원이 되니까 보고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입금과 출금의 합산 문제입니다. 하루에 A은행에서 5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500만원을 출금했다면 합계는 1000만원이지만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금과 출금은 각각 따로 산정하거든요. 입금 따로 출금 따로 계산해서 각각이 1000만원을 넘어야 보고됩니다. 네 번째 착각. 수표로 인출하면 현금 보고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표로 인출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CTR 대상이 아닙니다. 현찰 거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수표를 가져가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반대로 현금을 가져와서 수표로 바꾸는 행위. 이건 CTR 보고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현금으로 받은 돈은 국세청이 절대 모른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FIU 정보만 쓰는 게 아닙니다. AI 기반 이상거래 분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도 하고 상속증여 시 계좌 추적도 합니다. 소득 대비 자산 증가가 설명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조사 사유가 됩니다. 여섯 번째, FIU에 보고되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겁먹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CTR 보고 자체가 곧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FIU가 보고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하고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상 징후가 있는 것만 선별해서 법집행기관에 넘깁니다. 일곱 번째, 가족끼리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 안 낸다는 착각입니다. 현금으로 건네든 계좌이체로 보내든 증여세 과세 기준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녀 계좌에 입금되는 흐름이 포착되면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게 되고 소명을 못하면 전액이 증여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건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제가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CTR과 STR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CTR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더 무서운 건 금액 기준이 아예 없는 STR이라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본인의 거래 패턴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실제 숫자를 대입해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이 훨씬 확실해지실 겁니다. 먼저 자영업자 김씨 사례입니다. 58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월 현금 매출이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씨는 이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매일 300만원에서 400만원씩 개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2년간 이렇게 반복하다가 STR이 걸려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됐어요. 두 개 과세 기간 동안 누락된 매출이 약 1억 9,200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종합소득세 본세가 약 5,500만원.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10%인 550만원,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40%인 2,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0.02%씩 붙는데 2년이면 약 880만원입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라 미발급 가산세 20%, 약 3,840만원이 추가됩니다. 다 합치면 최대 1억 원을 훌쩍 넘는 추징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은퇴자 박씨 사례입니다. 67세, 보유 현금 3억 5천만 원을 35세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보내면 CTR에 걸릴까봐 여러 날에 나눠서 ATM으로 출금하고 아들이 며칠에 걸쳐 자기 계좌에 분산 입금했습니다. 아들이 전세 계약을 하자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왔고요. 박씨 계좌에서 출금된 시점과 아들 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대조하니 흐름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 3억 5천만 원 전액이 증여로 인정됐어요. 성인 자녀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3억 원입니다.
증여세 계산을 해보면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로 1,000만 원,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 세율 20%로 2억 원에 대해 4천만 원,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증여세 본세가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800만 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하면 총 부담이 5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만약 박 씨가 처음부터 5천만 원만 증여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아들에게 빌려주는 형태를 취했다면 어땠을까요? 차용증의 이자율연 4.6%를 명시하고 실제로 매달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그 3억 원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여세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안 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차용증 한 장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또 하나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부부 사이 자금 이동입니다. 남편이 정기예금 해지해서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아내 계좌에 입금했다고 가정합니다. 부부간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합산 6억 원이니까 8천만 원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이미 5억 5천만 원을 이전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 8천만 원을 합치면 6억 3천만 원이 되어서 초과분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합산이라는 점을 잊으면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현금을 자주 인출하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 중에 해당되는 상황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숫자들이 단순한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겪은 일이거든요. 계좌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사례들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면서 개인 계좌랑 사업용 계좌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한테 현금으로 목돈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상당히 와닿으실 겁니다. 세 번째 사례, 프리랜서 이 씨입니다. 45세 IT 프리랜서인데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고 개인 계좌 하나로 모든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이 계좌에는 프리랜서 수입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 3천만 원이 상환되어 들어왔고 자동차 보험금 1,200만 원도 이 계좌로 받았고 중고 노트북을 판 대금 80만 원도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국세청이 이 계좌 입금 총액을 일단 수입 금액으로 추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씨의 실제 사업소득은 연 7천만 원이었는데 계좌 입금 총액은 연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 차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다 매출 아니냐는 소명 요구를 받은 겁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상환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보험금이라면 보험사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빙이 하나도 없으면 전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약 2천만 원의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최 씨 부부입니다. 남편 62세, 아내 60세. 남편이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정리해 현금 8천만 원을 인출했고 아내 명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부부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최 씨 부부는 5년 전에도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4억 원을 이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8천만 원을 합하면 10년 이내 이전 총액이 4억 8천만 원이 되는데 이건 아직 6억 한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3년 뒤에 또 1억 5천만 원을 보내면 합계 6억 3천만 원이 돼서 초과분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최 씨 부부가 모르고 있던 건 10년 합산이라는 규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가 가장 가슴 아픈 경우입니다. 정 씨 72세. 은퇴 후 매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생활비 목적으로 ATM에서 매달 5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 돈으로 자녀들한테 용돈도 주고 손주 학원비도 내주고 경조사비도 냈어요. 전부 현금이라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 씨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 조사에서 사망 전 10년간 현금 인출 총액이 추적됐습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이 추정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 씨의 유족들은 아버지가 생활비로 쓴 건데라고 주장했지만 사용처를 증명할 서류가 하나도 없으니 수천만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CTR이든 STR이든 결국 금융 시스템 안에 여러 겹의 감시 체계가 있다는 건데요. 그 체계들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서로 어떻게 물려 돌아가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거래 감시 체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CTR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 두 번째가 STR 의심거래 보고제도, 세 번째가 CDD 고객 확인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하나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CTR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있으면 은행이 자동으로 FIU에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행 직원의 판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숫자 기준으로만 작동해요. STR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액 기준이 없고 은행 직원이 주관적으로 이 거래가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면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최근 현금 거래를 떠올려 보셨을 때 CTR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STR에 걸릴 만한 반복적인 패턴이 있으신가요? 어느 쪽이든 해당되시면 이 다음 내용을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CDD는 고객 확인 제도인데요. 이건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A은행에서 하루에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합니다. 이 시점에 CTR이 자동 보고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같은 주에 B은행, C은행에서도 비슷한 금액을 출금했어요. 각 은행은 개별적으로는 자기 은행 기준으로만 CTR을 보고하지만 FIU는 여러 은행에서 들어온 보고를 통합해서 분석합니다. 패턴이 보이면 여기서 추가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FIU에서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과정도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CTR과 STR을 수집해서 자체 분석을 하고 정보분석심의회라는 내부 심의를 거친 뒤에 수사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이 정한 8개 기관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CTR에 한번 보고됐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필터링 과정이 여러 단계 있습니다. 다만 한번 필터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고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건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자료를 조사하면서 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STR이 주관적 판단이다 보니까 은행마다, 심지어 같은 은행 안에서도 지점마다 보고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지점에서는 500만 원 반복 입금에 STR을 걸고 어떤 지점에서는 안 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아니한 판단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IU를 거치지 않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금융거래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현금 증여든 계좌이체 증여든 세법 앞에서는 동일하게 과세되고 추적 방식만 다를 뿐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겹의 감시 체계가 살아있는 거래 환경에서 특히 어르신들의 현금 인출 습관이 사망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정씨 사례에서 잠깐 언급했던 추정상속재산,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망 전 2년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기준이 5억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게 핵심인데요. 유족이 아버지가 생활비로 쓰셨다, 경조사비로 나갔다고 주장해도 그걸 증명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80세 어르신이 매달 600만 원씩 현금을 ATM에서 인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면 7,200만 원, 2년이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자체는 2년 기준 5억 원에 못 미치니까 추정상속 재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기예금 해지 3억 원, 부동산 매각 대금 중 현금 수령분 2억 원이 더해지면 2년 이내 처분 인출 합계가 6억 4,400만 원이 되면서 5억 원을 넘기게 됩니다. 이 중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겁니다. 더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전 증여 합산 규정이에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건 5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한테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설령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줬으니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 상속세 조사 단계에서 전부 드러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10년치까지 소급 조회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현금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 1억 원, 본인 저축 5천만 원,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아서 잔금을 치렀다고 합시다. 부동산 취득 후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대출과 저축은 증빙이 되지만
1억 5천만 원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기록이 없고 부모 계좌에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출금이 있으면 연결 짓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소명을 못하면 전액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현금을 자주 인출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 꼭 한번 말씀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세금 부담이 유족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생활비 지출은 가급적 카드나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구체적인 상황별로 궁금한 게 생기실 텐데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루에 900만 원씩 이틀 연속 출금하면 안 걸리나요? CTR 기준으로만 보면 하루 1000만 원 미만이니까 각각의 날에는 자동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틀 연속 900만 원씩 혹은 매주 반복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면 은행 직원이 STR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CTR은 피했지만 STR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ATM에서 현금을 찾아도 CTR에 잡히나요? 창구에서만 해당되나요? 둘 다 해당됩니다. CTR은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있으면 채널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은행 창구, ATM, 야간금고 전부 포함이에요. 같은 은행의 ATM에서 오전에 600만 원, 오후에 500만 원을 출금하면 합계 1100만 원이 되어 보고 대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 FIU에서 통보서가 카카오톡으로 왔는데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 통보서는 FIU가 여러분의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세무조사 통지서가 아닙니다. 다만 정보가 제공됐다는 건 관련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므로 통보를 받으시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번째 질문. A은행에서 800만 원, B은행에서 800만 원을 같은 날 출금하면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CTR은 동일 금융회사 기준으로만 산정하기 때문에 은행이 다르면 각각 800만 원으로 계산되고 둘 다 1000만 원 미만이니까 CT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STR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질문. 수표로 5천만 원을 인출하면 현금 보고에 안 걸리나요? 수표 인출 자체는 CTR 대상이 아닙니다. 현찰이 오간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수표를 다시 은행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그 교환 행위는 CTR 보고 대상이 됩니다. 수표로 인출하고 현금으로 안 바꾸면 CTR은 피하지만 그 수표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별도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완전한 피추적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추가 영상으로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증여세 신고입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증여를 받았으면 4월 30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에요. 신고 장소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간 자금 거래가 있었는데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을 명확히 적어야 하고요. 이자율은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이자를 줬다고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증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혹시 지금까지 가족한테 목돈을 보내신 적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하셨거나 차용증을 안 써두셨다면 이미 늦은 건 아닙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부 경감됩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FIU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셨을 때 행동입니다. 통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떤 거래 정보가 제공됐는지 파악한 뒤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해당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소득 증빙으로는 급여 명세서나 사업소득 신고서, 금융거래 내역서가 필요하고요. 부동산 관련이면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가족 간 거래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세무조사 추진 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때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국세청에 하실 수 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요 연락처를 말씀드리면 국세청 세무상담은 전화번호 126번, 금융감독원은 1332번, 금융정보분석원은 0210011700입니다. 이런 신고나 서류 준비가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막상 현장에서 하려고 하면 모르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팁들을 몇 가지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 관련 입출금은 오직 그 계좌로만 하셔야 합니다. 개인 계좌에 사업 매출이 섞여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프리랜서 이시 사례처럼 통장 입금액 전체가 매출로 추정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소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모든 입금에 대해 거래 근거 자료를 보관하시라는 겁니다. 계약서, 영수증, 보험금 지급 확인서, 중고거래 내역 캡처 이런 것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소명 요구가 들어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보관하셔도 되고 종이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가족 간 자금 이동은 가능하면 현금 인출 대신 계좌이체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좌이체 자체는 CTR 대상이 아니고 대신 거래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도 적정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로 보내시고 송금 목적을 메모란에 적어두시면 더 좋겠죠. 네 번째,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공증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공증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이건 진짜 빌린 거다라는 걸 입증하는데 공증된 차용증의 효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은 매달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로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형식적인 차용증일 뿐 실질은 증여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고액 현금을 인출하실 일이 생기면 용도를 미리 메모해 두시고 가능하면 사용처의 영수증을 챙겨 두십시오. 장례비, 병원비, 간병비 같은 것도 현금으로 지출하셨다면 관련 영수증이 있어야 상속세 조사 때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금을 집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별개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집에 둔 현금은 화재나 분실, 도난이 발생해도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요 연락처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국세청 126번, 금융감독원 1332번, FIU 0210011700번. 온라인으로는 홈택스와 정부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느낀 점인데요. 현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죄가 아닌데 이 제도를 모르는 것 때문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알고 나면 대비할 수 있는 건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혹시 지금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지 않고 쓰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은행에 가셔서 사업용 계좌 하나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핵심 세 가지입니다. 하나, 동일 은행에서 하루 현금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둘,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도 의심 거래 보고. STR은 금액 기준이 없어서 반복 패턴만으로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셋, 분산 입금은 CTR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STR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7년간 14조 8,250억 원이 이 시스템으로 추징됐고 건당 평균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분 중에 현금을 자주 인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드리시거나 공유해 주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사망 전 현금 인출분이 상속세에 어떻게 합산되는지 이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